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7세기란 서기 1601년에서부터 서기 17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지난 17세기 일어난 모든 일들 1부에 이어 2부입니다. 17세기 유럽은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프랜시스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귀납법과 연역법 등 과학의 연구로 및 방법론을 정립시켰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은 훗날 18세기에 나타날 계몽주의를 예고하고 있었죠.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일어났던 최후의 종교전쟁이자 최초의 국제전쟁이라 평가받는 30년 전쟁일 것입니다. 30년 전쟁은 신교 측의 승리로 끝났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모든 개인들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일이라면 결코 빠지지 않는 영국이 30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영국도 당시 사정이 있었는데요. 1603년 영국에서 즉위한 제임스 1세를 기점으로 영국의 튜더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합니다. 제임스 1세는 선대왕인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 강력한 전제군 주권을 기반으로 한 절대 왕정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제임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한 정책들을, 대표적으로 과세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의회와의 갈등은 점점 노골화됩니다. 여기에 제임스 1세는 신교도들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1세는 영국 왕실에서 만든 성공회를 강화하고 설령 같은 신교라고 해도 성공회가 아닌 기타 다른 신교도들을 강하게 탄압했죠. 결국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탄압에 견딜 수 없었던 청교도 급진파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탈출,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정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시작이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 급진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1625년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즉위했습니다. 찰스 1세 역시 강력한 왕권을 원했고 아버지처럼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여전히 충돌했습니다. 1628년 의회는 찰스 1세에게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고 민가에서 군인을 숙박시킬 수 없으며 자의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권리 청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찰스 1세는 개소리하지 말라면서 1629년 의회를 해산해버리는 초강수를 두죠. 동시에 찰스 1세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하겠다며 장로파를 믿던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성공회를 강요했다가 스코틀랜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반란을 진압해야 하니 찰스 1세는 급하게 자신이 해산시켰던 의회를 소집합니다만 이미 의회는 찰스 1세에게 화가 나 있었고 오히려 찰스 1세를 방해하려고 하자 찰스 1세는 또다시 의회를 해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회는 군부내 자신들의 파벌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1642년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해버리죠. 내전의 승자는 의회파,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왕당파를 격파했고 찰스 1세는 처형되었죠. 1649년 올리버 크로멜은 더 이상 국왕을 추대하지 않는 공화정을 선포했고 본인이 호국경이라는 국가 원수가 되어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1658년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호국경 자리를 세습하려고 하자 군부 내 왕당파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크로멜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1660년 찰스 2세를 다시 국왕으로 추대하며 왕정 복고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의회는 초장부터 찰스 2세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찰스 2세는 이에 가톨릭 전제 정치를 펼치며 또다시 의회와 충돌했습니다. 이때 의회 내 국왕의 측근 세력들을 토리당이라고 부르고 의회를 대변하려는 세력들을 휘그당이라고 불렀죠. 1685년 제임스 2세가 즉위했습니다. 제임스 2세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의회와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강도 높은 가톨릭 정책에 거의 대부분이 신교도들이었던 영국인들은 전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제임스 2세의 과도한 제멋대로에 왕당파인 토리당조차도 제임스 2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의회는 네덜란드의 총독 빌럼 3세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럼 3세의 아내가 영국 왕실의 공주였고 당시 네덜란드가 공화국이었으니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죠. 1688년 네덜란드의 빌럼 3세가 영국으로 들어와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버리니 이 사건이 3대 시민혁명 중 하나인 명예혁명입니다. 큰 군사적 충돌은 없었기에 명예로운 혁명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듬해 네덜란드의 총독 빌럼 3세는 윌리엄 3세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 공화국 총독 겸 영국의 국왕을 겸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와 함께 영국의 공동왕이 되었죠. 그리고 1689년 권리 장전이 승인되면서 영국은 정식적인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고 근대식 입헌 군주정이란 정치체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네덜란드의 총독 빌럼 3세가 영국의 국왕을 겸한 건 네덜란드에게는 썩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전성기였습니다.
1648년 30년 전쟁이 신교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네덜란드는 완전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고 그간 일구었던 아시아 신항로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공격적으로 무역망을 팽창했고 현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을 하나둘 식민지화해 나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착취하며 큰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 총독이 영국의 국왕을 겸하면서 네덜란드의 모든 신항로 항해술, 루트, 노하우 등이 영국으로 전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17세기 프랑스에선 세 번째 순서로 유럽의 절대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이룬 국왕은 짐이 곧 국가다 라는 어록으로 유명한 타양왕 루이 14세였죠. 루이 14세는 우선 30년 전쟁에서 승자편에 서서 큰 이득을 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30년 전쟁에서 패배한 신성 로마 제국의 권위가 실추되니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한 건 프랑스일 수밖에 없었겠죠. 루이 14세는 콜베르를 재무장관에 임명하였고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으로 프랑스는 탄탄한 재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베르가 번 돈 루이 14세는 그걸 다 쓰기 바빴는데 우선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게 루이 14세였으며 캐나다 식민지화권을 두고 영국과 계속 경쟁하였고 그리고 현 미국의 중부 지역 전부를 차지하였는데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와 이 지역을 루이지앵 혹은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죠. 그리고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증강해놓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30년 전쟁 당시 신교 측에 붙었던 프랑스이기는 했지만 이건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이 안 입고 와서 신교 측에 섰을 뿐 루이 14세 개인은 국교 가톨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절대 왕정을 일군 루이 14세는 국교 가톨릭 기반의 프랑스를 만들고자 1685년 예전 프랑스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낭트 칙령을 철회해버리고 청교도 위그노들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청교도 위그노들은 상당수가 상업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프랑스에서 내쫓아버리니 프랑스 경제에 어느 정도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17세기 중후반부 동유럽에서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로마노프 왕조의 모스크바 짜르국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는 17세기 초반 혼란의 모스크바 짜르국을 정리하며 만들어져 꾸준히 내치를 다져왔는데요. 1682년 모든 러시아인들의 존경을 받는 짜르가 등극합니다. 바로 표트르 대제죠. 표트르 대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함께 오스만 투르크를 견제하였는데 두 국가 모두 발칸반도를 원하고 있었고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모스크바 짜르국 사이 경쟁이 오갔죠. 당시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점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땅에는 원래 그곳에 살던 루스족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1648년 우크라이나 민족 독립의 영웅 보후단 흐멜니츠키가 등장 자포로제 카자크들을 규합해 민족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때 모스크바 짜르국의 표트르 대제는 같은 정교의 루스족이라며 도와주었고 전쟁의 결과 현 우크라이나 땅은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러시아가 서쪽은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가지기로 했죠. 하지만 모스크바 짜르국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같은 루스족이라고 절대 잘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노예 부리듯이 부렸고 표트르 대제는 시베리아 대륙 확장할 때 춥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니까 이 자포로제 카자크인들을 맨 먼저 내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표트르 대제는 시베리아 대륙 원정에도 성공합니다. 유라시아 반도의 동쪽 끝까지 나아가는데요. 그럼 어느 나라와 만나게 될까요? 바로 청나라겠죠. 당시 청나라의 4대 황제였던 강희제는 오늘날 동북 삼성 중 헤이룽 정상에서 모스크바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조선의 조총부대도 합류했는데 우리는 이때의 전쟁을 나선 정벌이라고 부릅니다. 모스크바군이 조선의 조총부대를 엄청나게 무서워했다고 하죠. 강희제는 1683년부터 1687년까지 흑룡강에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넘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에게 붙은 현지 부족들과 지난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청나라가 모스크바군을 격퇴했는데 그러나 표트르 대제는 계속 군대를 보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미 없고 성과 없는 승리만 이어나가는 느낌이었고 1686년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전투를 중단한 채 외교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협상 1687년 청나라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죠. 여러 논의 끝에 1689년 마침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중국이 서양의 국가와 맺은 최초의 공식적인 조약으로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을 대흥안령 산맥과 아르군 강으로 확정짓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헤이룽 정선과 러시아 국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가급적 러시아와의 싸움을 빠르게 중단하고 조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몽골 지역에서 1635년 청나라에게 반기를 들며 중가르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가르 제국은 인류사 최후의 유목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가르 제국은 빠르게 중앙아시아를 제패했는데 중가르와 러시아가 연합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청나라의 강희제가 빠르게 러시아와의 싸움을 끝내버렸던 겁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강희제는 본격적으로 중가르 정발에 나섭니다. 1690년과 1696년 강희제는 두 차례에 걸쳐 중가르 원정에 나섰고 중가르의 영웅 갈단칸과 청나라의 명군 강희제는
이 막상막하였지만 중가루에서 갈단의 조카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틈을 타 청나라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중가루의 갈단칸은 알타이 산맥 쪽으로 도망치던 중 1697년 객사해버립니다. 갈단칸의 조카 채왕 랍차는 강희제에게 항복했고 강희제는 중가루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복속국으로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17세기의 역사였으며 저는 18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